오는 11일에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어마어마한 형량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들 좀 궁금하시죠? 제가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미리 당부드리고 싶은데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희망 섞인 이야기만 드리진 않아요. 그게 별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는 방송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거기 가서 들으세요. 근데 저는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같이 다 설명을 드리면서 예측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점을 미리 알고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좀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점은 좀 늘 좀 감안해서 보세요. 근데 제가 굳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솔직히 우리 허재현 TV 가족분들은 그런 분들만 모여 계세요. 많지는 않더라도 정확한 이야기 좀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크게 뭐 이렇게 신경은 안 쓰는데 그래도 미리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표창장 부분과 관련해서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재판이 표창장과 그거 문제만 갖고 좀 재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다른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이제 제출된 여러 서류들이 동양대 표창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논문 이런 것도 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활동한 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표창장 문제만 좀 한정해서 놓고 보면 1심에서는 이게 위조로 판단이 됐죠. 위조가 됐는데 2심에서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심에서는 뒤집혀질 가능성이 절반 이상은 넘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60%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이 접하시는 유튜버들 중에 가장 보수적으로 설명드리는 유튜버일 거예요. 저는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가 뒤집혀질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혐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무죄로 뒤집혀질 거다. 그리고 무죄로 뒤집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 표창장 관련한 수사였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상 거의 조작 증거에 준하는 수준의 그런 재판이 이루어졌고 표적 수사는 물론이고요. 또 정치 검찰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표창장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혐의가 설사 유죄로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표창장 문제 하나만큼 만약에 이게 무죄로 뒤집힌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검찰이 입게 될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타격이 큰 수준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죠. 정치적 책임을. 특히 윤석열. 자, 왜 이 표창장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게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방송을 비롯해서 우리 고일석 기자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커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표창장 위조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2013년 6월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6월 달에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강사 휴게실 PC 그게 어떤 장소에 있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배동에 정말 있었다면 정경심 교수 자택이니까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한 게 그죠? 맞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동양대에 있었다 그러면 설사 위조를 했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라는 게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3자가 위조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은 정경심 교수가 그죠? 피고인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아닌 제3자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남아있게 되면 그거는 판사가 이거를 그죠?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고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판사가 양심적일 거라고 기대하는 어떤 조건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하에. 그래서 이 IP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13년 6월. 네, 2013년 6월에 도대체 이 PC가 어디 있었냐. 근데 이 IP 주소를 이 컴퓨터의 IP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새로운 증거가 2심 때 제출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포렌식을 한 거예요. 직접. 자, 제가 누군지는 그 포렌식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은 안 드렸던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이 책을 쓴 분이에요. 고일석 기자 옆에 박지훈 씨라고 있죠. 이분이 IT 전문가예요. 이분이 포렌식을 한 거예요. 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박지훈 씨가 이거를 디지털 포렌식을 해봤더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IP 증거가 새로 나오네. 이거 뭐야? 2013년 그죠? 쭉 보세요. 2012년부터 2012년 7월까지는 끝자리 137로 끝나는 거, 이게 방배동 IP거든요. 그런데 쭉 다 방배동 137로 끝나는 IP만 이렇게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중간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끝에 자리가 112로 끝나는 IP 주소가 이게 새로 나온 거야.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1심 때 이건 못 해봤었어요. 왜냐면 바쁘기도 하고 이 표창장만 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변호할 게 많으니까 이걸 디지털 포렌식을 해볼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변호인단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이 박지훈 씨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알아내는데. 근데 검찰이 그러면은 왜 끝에 자리 112로 끝나는 거 이거를 왜 제출을 안 해? 황당한 거죠. 왜냐면 정경심 교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잖아요. 예? 끝자리가 137로만 끝나면 이건 이 PC는 무조건 계속 방배동에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동양대에 있었을 가능성이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위조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했다라고 어떻게 장담해. 판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럼 판사가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포렌식 결과를 이걸 다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큼지막한 거 이거를 제출을 안 해버린 게 2심 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늦게 변호인단이 2심에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심 때 이 부분 이 IP 주소 이것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판사가 물론 좀 진짜 편파적으로 친검 성향으로 판단을 하긴 했지만 그런 거가 꼭 아니더라도 이 물적 증거 자체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판사는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2심 때는 다르지. 이러는 정경심 교수에게 확실히 유리한 IP 증거까지 제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조건 방배동에 계속 있었다라고 만약에 판사가 판결한다면 그건 진짜 욕먹지. 큰일 나는 거죠. 제가 볼 땐 차마 그렇게까지 판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표창장 부분 관련해서는 판단이.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제가 좀 보수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위조를 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날이 2013년 6월이란 말이죠. 2013년 6월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2013년 6월에 이 PC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2013년 6월 달에 IP 기록은 또 검찰 쪽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 쪽도 그렇고 그 IP 기록이 안 나왔어. 보세요. 2013년 4월, 5월
그 다음 어떻게 돼? 2014년 8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은 또 IP 기록이 또 안 나와. 포렌식을 해봐도. 왜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클리어하게 2013년 6월에 IP 기록이 나와줬다면 그러면은 그죠? 클리어하게 좀 판단이 될 텐데 이게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4년 6월 또 IP 기록은 또 없어. 예.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 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고민을 할 겁니다. 야, 이 판사 입장에서 이제 도대체 이 2014년 6월에 이 PC가 어디 있다고 봐야 돼? 예, 판단을 해야죠. 판단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혐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 입증이 이루어졌다라고, 예, 판단이 서지 않으면 판사들은 보통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선고를 합니다. 예. 양심 있는 판사들은 대체로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이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이게 50% 이상 문턱을 넘었다고 봐야 돼? 1심에서는 그게 넘었다고 봤을 수는 있지만 2심에서는 이 새로운 IP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게 2014년 6월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방배동에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혐의 입증이 50% 이상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솔직히.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설사 위조했다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의심만으로는 처벌해서는 안 돼. 그래서 무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절반 이상은 된다라고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 부분을 언론들이 대부분 보도를 안 했죠. 에? 한겨레 경향이 과거같이 제정신이었다면 당연히 보도했을 텐데 보도를 안 해요. 얘네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안 해.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저 같은 유튜버가 얼마나 많이 떠들었어요. 빨간 아재도 그렇고 모르면 바보들이지. 근데 보도를 왜 그런지 모르게 안 해. 그래가지고 박지훈 씨도 그렇고 고일석 선배도 그렇고 열받아가지고 이 책을 낸 거예요. 제발 기자들아,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보도 좀 해. 해가지고 이 책을 낸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이제서야. 8월 8일날 나왔네. 뉴시스 기사로.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IP 증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 예. 이제서야 설명이 이렇게 좀 나왔어. 예. 이 책을 직접 보내줬다 그러더라고요. 고일석 기자가 기자들한테 다 보냈대. 그래가지고 그나마 뉴시스 기자 한 명이 이거를 보도를 했고 그나마 이게 포탈에 좀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봤네. 예. 근데 이게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혼자서 이렇게 떠들어서는 사실은 여론화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부분을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 그죠? 체감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제가 판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표창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은 지금 다른 혐의들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제 진학하기 위해서 조민 씨가 여러 가지 스펙 자료를 이제 냈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한 거랑 단국대 의대 인턴, 논문 1저자 등재, 뭐 등등등등,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 총 7개인데 이게 다 1심에서는 허위라고 판단을 했죠. 판단을 했는데 이게 2심에서도 대체로는 허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참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좀 업무 보조 정도 한 걸 가지고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법원의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근데 관행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죄를 묻기 시작한 적은 우리 사회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검찰이 하도 이잡듯이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허위로 봐야 된다. 이게 지금 판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표창장 말고 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이것도 지금 말이 많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왜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냐 안 했냐 지금 요거 갖고 좀 그저 굉장히 논쟁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조민 씨의 친구가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사실은 세미나에 조민 양이 온 거 맞는데 내가 뭐 안 왔다는 식으로 얘기해버렸다.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양심 선언을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클리어하게 이제 조민 씨가 세미나에 온 건 맞아. 그거는 인정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세미나에 왔다고 해서 공익인권법센터에 그 사무 보조를 하는 인턴을 했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미나는 교육받는 거고, 인턴하는 이거는 그냥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조 사무직원이든 뭐든. 근데 세미나 정도 참석한 걸 갖고 어떻게 서울대가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라는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사가 좀 고민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도 별로 이렇게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어떤 이제 그 증언들이나 그런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제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밝혀지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런 짜잘한 스펙들이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저는 그 가능성이 좀 이거는 좀 절반 넘지 않나 이거는 확률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관련해서는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전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요 나머지 스펙들과 관련해서는 1심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참고인들의 그 신문 법정에서 이루어졌던 신문들 그런 것들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의 그냥 개인적 판단이 그냥 나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되면 가장 최선이지 않나. 사실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많고요. 예. 그러나 일부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재판에서 이거잖아요. 이거 어디 갔어? 이건가?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이 표창장. 저는 뭐 다른 뭐 스펙들은 뭐 그래 일단 좀 판단을 좀 뒤로 미루고 이 표창장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거 윤석열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도 안 했잖아요. 1심 때 IP 증거를. 이거는 검찰이 공정성 중립 수사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판사를 기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찰이 제출 안 한 것들이 확인이 되거나 그러면 이거 정경심 교수가 민사 소송을 법무부에 제기하잖아요. 무조건 정경심 교수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법무부가. 윤석열이 수사가 잘못된 거죠.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해당 검사들은 감찰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좀 짜잘한 뭐 스펙들 뭐 허위 스펙이라고 설사 인정이 돼서 정경심 교수에게 뭐 일부 유죄가 확정이 되더라도 저는 이 표창장 부분이 뭐 90% 이상의 모든 평가가 다 이루어져야 이 사건의 핵심은 90% 이상의 표창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뒤집혀진다면 저는 윤석열은 당연히 조국 교수에게 사과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씨. 참. 자, 제가 잠깐만요. 그치.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그 최성애 씨, 동양대 총장의 이제 진술이 막 오락가락하고 앞뒤가 안 맞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재판 중간에 그죠? 저희 언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도 취재를 했지만 언론들이 몇몇 붙어가지고 대구 MBC랑 등등등 해서 좀 최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긋나고 정치권과 굉장히 긴밀하게 활동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재판에 변호인 의견서로 다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성의 진술 신빙성도 아마 2심에서는 다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게 1심은 완전히 불리한 것들만 있었는데 2심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 이 표창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정경심 교수 이 표창장 문제는 그래요. 60%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1심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열린공감TV가 수요일날 생방송을 같이 하자고 저한테 방금 전에 연락이 오는데 강진구 기자랑 같이 선고 결과 나오는 대로 좋은 쪽으로 나오든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오든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요 이야기만 좀 할게요. 미디어 오늘의 사설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 열린공감TV에서 이제 윤석열의 부인 줄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김건희 씨 의혹들을 여러 가지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취재윤리 위반인 거를 넘어서서 무슨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설을 냈어요. 근데 뭐랑 비유하고 있냐면 문재인 금괴 보유설과 줄리 보도. 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보도 좀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제 사설을 쓰고 싶었던 모양인데 아니 어떻게 김건희 씨 검증하는 보도를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그 허무맹랑한 사설 그런 사건하고 비교를 하냐? 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 사설을 좀 일부러 가져왔어요. 제가 열린공감TV의 모든 보도 내용의 방향과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엇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아니 왜냐면 그건 언론인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약간의 이제 격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막 중요하게 볼 건 아니라고 전 봤어요. 그거 설사 제가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열린공감TV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건 씨의 그 표절 논문 유지 그거 누가 밝혀낸 거예요? 열린공감TV에서 밝혀낸 거 아니에요.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한 온갖 비위 의혹들 다 열린공감TV가 밝혀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김건희와 관련해서 줄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그 보도가 옳으냐 그러냐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적어도 양재택 검사의 어머니 찾아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과거에 어떻게 뭘 했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그 306호 도대체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거를 파헤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보도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문재인 금괴설 이런 거랑 비교하고 그럴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미디어오늘 사설의 좀 마지막 단락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거 보세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또 다른 과거를 캐기 위해 이 유튜브 채널 취재진이 전직 검사의 노무를 찾아간 일도 이해하기 힘들대요.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하려면 당사자인 전직 검사를 인터뷰해야 한다. 이봐요, 미디어오늘 기자, 이거 누가 쓴 거야, 이 사설. 아니, 양재택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이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양재택은 취재 당사자니까 그 취재 당사자의 의혹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주변 참고인들을 우회 취재를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야지. 그럼 당연히 양재택 검사도 인터뷰를 나중에 뭐 반론권을 주든 해서 인터뷰를 해야 하겠지만, 사전에 양재택이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사이드 취재를 완벽하게 하는 건 탐사 보도 취재의 뭐 기본인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만 찾아가, 어머니의 사돈 팔촌까지 다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서 인터뷰를 따야지.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양재택의 반론을 들어야죠. 에? 취재를 안 해보는 기자들이 무슨 사설을 썼어. 뭐야, 미디어오늘 왜 그래? 난 이거 보고 웃기더라고. 그래서 댓글이 어떻게 달려있나 보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봤더라고. 미디어오늘에 이런 바보 기자가 있구나. 열린공감TV가 질투난다라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자빠졌어요. 미디어오늘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사설입니다. 왜냐? 미디어오늘이 강진구 기자 싫어하잖아. 강진구 기자를 어떻게든 헐뜯고 싶은데, 과거 페미니즘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오늘 가서 항의 좀 하세요. 아이고,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서 홍위병 완장질하고 자빠졌어? 미디어오늘 이거 분명히 어린 기자가 쓸 거. 그래봤자 40대 초중반의 논설위원이 썼을 겁니다. 미디어오늘 연령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저보다 어릴 거예요. 취재도 제대로 안 해본 것들이 어디다 대고 충고질이야. 탐사보도도 안 해본 것들이 아주 놀고들 있어요, 진짜.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재영 기자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여기 방송 후원 계좌 있죠. 이쪽으로 후원, 일시 후원도 좋고요. 정기 후원회원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리포액트 사이트 들어가셔서 리포액트 후원이 되어 주시거나 허재현TV 유튜브 채널 정기 후원회원으로 구독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유튜브 쪽에는 30%의 수수료가 떼어진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재현TV에서 광고하는 제품들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이미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저 또 이런저런 취재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계속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